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이 죽었으니 어머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나가라니.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뭘 어떻게 하겠니?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돈을 다 빌려줘서 가진 돈도 없다. 고부관계를 정리한다 해도 지금 당장 이렇게는 아니야. 김 여사님은 비굴하게 애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쫓겨나다시피 아들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여사님은 그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또래들이 김 여사님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걔가 여기 있었어. 그녀는 마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외롭다거나 서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해서 남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답답하고 친구 없는 아이의 핑계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김 여사님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홀로 유유자적할 수 있는 학창 시절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김 여사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였고 둘은 서로의 생활에 크게 터치하지 않으면서 가까운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동일했고 공부 대신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녀의 집이 그 친구의 집보다 조금 더 유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집이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집이 특별히 못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녀와 친구의 차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공부를 못했지만 대학 생활에 로망이 있던 철없는 그녀는 친구의 속도 모르고 대학을 가겠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고 친구는 그런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라고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김 여사님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이다. 여자애한테 대학 등록금까지 쓰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아버지가 언제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적 있니? 이번에만 내가 양보해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겠지?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내 대학 등록금을 다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대학에 갈 거라고 설레발을 다 쳐놨는데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대한 아쉬움을 품은 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자신과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러 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공장에서 일을 하면 험한 일을 할 것 같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드세일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가정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기술을 배우든 뭘 하든 해야겠지만 공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말을 거절하고 자신의 할 일을 찾으려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던 회사에서 한순간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시리에 빠진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전부였던 어른들이 계셨으니까요.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분이셨습니다. 회사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셨다 보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아버지는 자신이 실직하게 된 상황을 두고 늘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묻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고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후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생계는 모두 어머니의 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은 적은 퇴직금은 아버지의 장례 비용과 남겨진 약간의 빚을 제하고 난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가고 싶지 않았던 공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덕분에 공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친구와 함께 일을 하며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고 그 돈을 집으로 붙였습니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공장 일이 천직인 것 같아. 우리 라고 말할 정도로 썩 괜찮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공장에 들어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조금 일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님과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여자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여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여자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치여 고생을 좀 하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아도 돼서 허리가 덜 아팠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그녀를 보면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딱 20대 초반 아가씨의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김 여사님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죄 없는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친구의 모습에 그녀는 괜찮으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임신했어. 김 여사님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니라서 너한테 아직 말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렸어. 친구는 서글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두려울 법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친구의 손을 잡고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당신의 애를 가졌으니 책임지세요. 그 남자는 매우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애가 내 애인 줄 어떻게 아냐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속으로 걱정하며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남자는 친구를 품어주었고, 친구는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일을 그만두었고, 그녀는 홀로 공장에 남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며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그녀가 오기 전 이미 몇 명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전부 남자들이었고 친구의 남편의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김 여사님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 그리고 그녀 이렇게 세 가족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린 것으로도 모자라 화병으로 돌아가셨던 것이 김 여사님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어머니가 크게 사기를 당해 집안의 모든 돈을 날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까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김 여사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여사님과 남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자 사랑했던 관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집안 사정 때문에 왜 나까지 고생해야 해? 라며 그녀를 나무랐고 그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김 여사님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빚을 갚기 위해 일을 늘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자 남편은 그것조차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아이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길렀습니다. 이 점 하나만은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을지언정 단 한 번도 아이와 남편의 아침 식사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이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빚이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일 무렵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빚을 거의 다 갚았으니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것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화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을 향한 서운함이 쌓여가면서 그녀가 그 감정을 표현하면 남편은 그녀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남자가 자기 시간 좀 갖겠다는데 그거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해. 그렇게 꽉 막혔어. 남편은 그녀를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빚만 해결되면 예전처럼 남편과 단란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아도 서로를 거들떠보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그녀 옆을 지나가며 집에 있는 와이프가 이따위인데 집에 오고 싶겠어? 라는 말을 했고 김 여사님은 이 말에도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은 바로 남편의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면대면하며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았어도 김 여사님에게는 남편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김 여사님은 배신감과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패닉에 빠뜨린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당황해서 어떤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이때다 싶었는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꼴을 봤으니 너도 나랑 못 살겠지? 아니, 이혼해 줄 테니까 이혼하자. 됐지? 남편의 말에 그녀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 며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김 여사님과 불륜녀의 집에서 거주하며 매일같이 찾아와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남편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은 바로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이혼 서류를 눈앞에 펄럭이며 들이대자 김 여사님은 참지 못하고 남편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밖으로 쫓아내듯 내보내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폭 안기더니 김 여사님을 위로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마음 좀 편하자고, 욕심 좀 내자고, 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구나. 그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는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상간녀 소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 여사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고 나서야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버릇에 못 준다고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혼을 하게 된 건 꽤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졌고 일을 늘려야 했던 김 여사님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좋지 않은 시선도 따라붙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남편의 존재를 물었고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는 듯 그녀를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나요?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며 아이를 들먹이며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그런 제안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을 쉽게 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상대하다 보면 그냥 편하게 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며 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워 새 살림을 차렸는데 김 여사님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유든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김 여사님의 욕심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생판남인 사람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김 여사님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주 사소한 결정도 아들을 염두에 두고 내렸고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녀가 아들의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김 여사님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속 썩이는 일 하나 없이 잘 자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엄친아였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자신이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의 인생에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일하던 공장에서 사건이 터졌고, 그로 인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공장 한가운데서 미세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고, 아니나 다를까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기계를 끄지 않고 퇴근하는 직원들 때문에 사장님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김 여사님은 약간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기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를 켜고 끄는 일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능숙하게 기계의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계의 전원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고장이 난 듯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어느 부분을 턱하고 만졌습니다. 그때 기계가 덜컥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있던 것이 빠지면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의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손은 절단되어 있었고, 통증이 느껴지기도 전에 잘려나간 손을 보고 김 여사님은 쇼크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공장을 순찰 돌던 경비원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쓰러진 김 여사님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처치는 끝나 있었고 김 여사님의 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른손의 손목 아래가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잘려나간 손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 봉합을 시도했겠지만 이미 손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으스러진 상태였기에 봉합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합병증이나 감염증 때문에 섣불리 결합 수술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한동안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녀는 손이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손이었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오른손을 사용하려다가 멈칫하며 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여사님은 절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절망에 빠진 김 여사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고 시간을 내어 그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김 여사님은 손이 없는 삶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밥을 먹고 왼손으로 문을 여는 등 왼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는 동안 친구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김 여사님은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공장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관리직으로 써줄리 만무했고 장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 여사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을 잘렸기에 공장 측에서는 그녀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녀가 한쪽 손을 잃은 채 공장을 활보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아주 적은 보상금만 받고 공장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20살 때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때까지 몸담았던 곳에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의수를 착용해도 불편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김 여사님의 손을 보고 징그럽다며 울고 동정 어린 시선과 무시를 당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또 아들이 어디서든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점점 성장해갔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김 여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공부머리는 별로 없었지만 일머리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아들을 보니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며 김 여사님은 참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자 김 여사님은 언젠가는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이 예상했던 방식으로 아들을 떠나보내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조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김 여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소개해 준다는 여자를 만나려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약속 날짜 당일 아들의 여자친구는 단정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참하고 조신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궁금한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둘은 동네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만났군 하고 생각한 것도 잠시 김 여사님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살짝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다방에서 일해요.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다방이 지금보다 많았다고 해도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좋게 보일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김 여사님의 반응이 좋지 않자 아들을 흘끗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엄마, 얘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녀인데 동생이 셋이나 된대요. 동생 셋을 먹여 살리려면 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데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김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긴 뭘 알아?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일을 더 늘렸어. 그날은 김 여사님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결혼을 인정해 주었고 이제 며느리가 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로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참 잘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처음에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어색할 법도 했지만 며느리는 사근사근하게 김 여사님을 대했습니다. 나중에는 김 여사님도 이런 아이가 다방 아가씨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곳에서 일하게 된 건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의 인생도 참 기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손을 다치며
자신의 인생도 기구하다고 여겼지만 며느리 또한 그녀만의 고충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은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집안일과 할머니의 병수발은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생도 한 명 있어서 그 동생을 챙기는 것까지도 며느리가 해야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라면을 끓이고 달걀 프라이를 하던 며느리. 달걀 프라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달걀 껍데기가 잔뜩 들어간 프라이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주는 이웃이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사는 며느리의 가족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며 피했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이틀이라도 밀리면 집으로 찾아와서 아직 어린 며느리를 마치 쥐잡듯이 몰아붙였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가까이 지내는 친척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통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기구한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그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어릴 때라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남자가 생겨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녀의 어머니를 두고 남자의 미친 못된 년이라며 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5살이 되었을 때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릴 때 할머니에게 맡겨졌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는지 어머니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내 어머니구나 하고 바로 알았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손에는 과자 같은 맛있는 먹을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자는커녕 작은 사탕도 먹을 수 없었던 며느리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본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간식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어린아이가 꿈틀거리며 엎여 있었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였는데 그때는 그저 마냥 좋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고 예쁜 동생까지 생겼으니까요.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 동생이 있는 아이들을 항상 부러워했는데 자신에게도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야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나가서 야채를 팔다 보니 당연히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며느리는 어린 동생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집에 붙어 할머니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김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5살배기 어린아이가 돌도 안 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 먹이는 일이 가능할 것 같나요? 김 여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며느리는 겪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이 말을 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데 김 여사님은 얼마나 안타깝던지 며느리의 과거를 모르고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고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인데 그 사정을 알아주려는 노력도 없이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구나.
김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감격한 듯 김 여사님의 품 안에서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겨우 진정한 며느리는 김 여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왜 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방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은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그녀를 알게 되었기에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쩌다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순간 김 여사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동생이 있다고 들었지만 김 여사님은 그 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몸이 좋지 않아서 며느리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동생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동생은? 며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 그동안 해왔던 공부는 말짱 도루묵이 되었고 동생의 생명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다방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했는데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그녀가 일하던 다방의 사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갚는 동안 우리 다방에서 일해. 그래서 며느리는 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잠깐 나아지는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뛰어갔는데 동생은 저를 기다려 주지 않았어요. 이미 돈은 빌린 상태였고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다방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먼저 그곳에서 일하기를 바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며느리에게 다방은 벼랑 끝에서 잡은 뿌리 깊은 잡초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우연히 며느리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그녀가 그런 곳에서 일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안타까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빚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평생 오빠에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 여사님은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유달리 애틋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먼저 김 여사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손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행복하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이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겠다고 했고 결혼과 동시에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가장 마음 졸이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반 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김 여사님은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이라니 사업의 시오차도 모르는 아들이 사업을 잘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들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김 여사님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을게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달라고 하는 그 돈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 거 알지?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돈이 필요해요. 아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밤을 꼬박 새워 아들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녀가 듣는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업체들을 만나왔고 서류 작업에 필요한 법적인 것들을 손수 해결해 온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의 사업 계획이 그렇게 현실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찍 철든 아들이 김 여사님에게 강하게 요구했던 첫 번째 부탁은 며느리와의 결혼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 없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는 마음이 김 여사님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아들은 그 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동업자인 형과 함께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회사원 월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던 며느리도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주지 못했던 선물도 사주고 김 여사님은 처음으로 꽃 구경이라는 것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늘 가장 행복할 때 닥치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김 여사님은 집에서 외출한 며느리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경수 씨 집 맞나요? 지금 박경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어서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여사님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도 이미 와 있었고 아들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며 병원에 실려왔다는 아들의 사고는 매우 큰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즉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님의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오랜 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나왔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경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눈을 뜨지 못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허망하게 아들을 잃은 김 여사님의 마음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닥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와 집으로 돌아간 뒤 김 여사님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에 들었는데 동틀 무렵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부산스럽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 뭐하니?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대답 없이 자기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며느리는 큰 가방에 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얘 지금 뭐 하냐고. 그 순간 며느리가 가방에 지퍼를 닫고 몸을 곧게 세우며 김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지금까지 그녀가 보아왔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김 여사님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김 여사님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쐐기를 박듯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어머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김 여사님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나가라니. 그럴 수 없다. 김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남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뭘 어떻게 하겠니?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돈을 다 빌려줘서 가진 돈도 없다. 고부관계를 정리한다 해도 지금 당장 이렇게는 아니야. 김 여사님은 비굴하게 애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쫓겨나다시피 아들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무일푼으로 거리로 나선 김 여사님은 어디로 갈지 막막했습니다. 일도 쉬고 있었으니 갈 곳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가장 친한 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친구가 사는 주택 구석에 있는 쪽방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남편은 김 여사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통해 김 여사님이 전 남편을 만났고 둘은 좋지 않게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치가 보여 친구의 남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 방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냉골 같았습니다. 이불을 몇 겹이나 깔아도 바닥은 늘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추워지면 김 여사님은 기침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나가라는 눈치를 주던 친구의 남편이 나중에는 대놓고 나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김 여사님도 눈치가 보여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나오는 대로 근처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고시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일을 안 해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자리처럼 그날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가정부부터 청소까지 손이 없다는 것을 알면 한 손만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라며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김 여사님을 측은히 여겨 일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생활이 나아질 리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을 힘들게 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라도 자신을 찾아올 것 같은 아들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며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김 여사님을 쫓아냈을 때부터 그녀와의 모든 관계는 끊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김 여사님에게 했던 모든 과거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적도 없고 다방 아가씨로 일하게 된 것도 본인이 원해서였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다방 아가씨가 되었고 다방에서 일하면서 씀씀이가 커지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다방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김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여사님을 앞에 두고 거슬리는 파리 보듯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남인데 그걸 따져서 뭐해요? 김 여사님은 기가 찼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깜빡 속아 결혼한 자신의 아들이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잘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너무 불쌍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새 출발하셔야죠.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가버렸으니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저도 새 출발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니까 어머님은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며느리는 김 여사님을 밀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살을 부대끼며 어머님, 새아가 하며 지냈는데 아주 다른 사람처럼 한순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여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도 가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장에 라면이 떨어지면 겨우 나가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라면을 샀습니다. 또 그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라면이 떨어지면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김 여사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문 앞에는 멀끔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김 여사님의 아들 또래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김 여사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에 그 청년이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김 여사님의 아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이 물었습니다. 경수의 어머니 맞으신가요? 김 여사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청년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벽을 짚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보는 멀끔한 청년이 손이 엎고 깡마른 폐인 같은 김 여사님 앞에서 울며 죄송하다고 하는 모습이란 매우 아이러니하게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청년을 겨우 일으켜 세우고 보잘것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빛도 잘 들지 않고 찬기가 흐르는 방을 본 청년은 다시 한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 여사님은 그 청년이 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는지, 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순간 미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겨우 청년을 진정시킨 뒤 그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말에 김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김 여사님의 아들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경수가 그렇게 된 후 차마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괜히 경수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 여사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온 거죠? 왜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아들의 동업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 여사님의 아들이 동업자에게 얼마를 투자했는지, 현재 모아놓은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여사님의 아들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투자금을 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는 거죠? 그녀는 차마 서류를 손에 들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수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이 돈에 어머니의 인생이 있는 만큼 이 투자금이 정말 잘 쓰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바로 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수가 갑자기 그렇게 되어 제가 직접 어머님께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극구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친구는 강하게 서류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는 어렵지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어머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처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김 여사님은 계속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의 친구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경수도 이러길 바랄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겼고 김 여사님이 혼자 살기에는 과분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하자 아들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경수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해 드렸을 거예요. 경수도 이렇게 하는 걸 바랄 겁니다. 김 여사님은 그렇게 아들이 남겨두었다는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다 모아놓고 보니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써도 남을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들이 투자해 놓은 주식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여 처음에는 적당히 아껴 쓰면 충분할 정도였던 돈이 평생 펑펑 써도 남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님은 아들이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혼자 호의호식하며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돈으로 자신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던 김 여사님은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중년 여성들의 학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크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녀를 배신하고 쫓아냈던 전 며느리는 새 출발을 한다며 만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남겨놓았던 전세금까지 모두 털리고 자신의 명의로 빚까지 졌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비에게 딱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시원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겨준 선물을 좋은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먼저 하늘로 떠난 아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혜숙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이 복을 받은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